은값은 최소 2배는 더 올라야 그 적절한 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 되죠. 지금도? 네, 지금도 정말 싸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 1kg. 네. 오, 무거워. 묵직하죠. 묵직해요. 근데 이게 고작 한 180만 원? 네. 앞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오름에 따라 이 실물이 진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예요. 예, 공급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고 이미 또 재고가 진짜 미친 듯이 줄고 있는데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짜 실물 구하기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대형은행들도 그렇고 실물만 싹쓸이하지 선물 안 갖고 있거든요. 조규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금하고 막 이렇게 은 사고 할 때 보면은 은이 항상 저평가고 금이 오르면 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은을 사라고 맨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좀 약간 속상해요 지금. 금은 막 그럴 올라가는데 수 은은 있죠. 잘 안 올라가. 네. 근데 금, 은 사실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은 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전에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그 금은비라는 게 있어요. 네. 금이랑 은이 둘 다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둘 다 가격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보면은 지난 거의 5,000년 동안 금의 금은비는 대략 1대 15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 한 개 살 돈이면 은을 15개 살 수 있는 게 이제 적절한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1대 90까지 벌어졌어요. 그 말은 즉 은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다. 네. 근데 이게 한 지난 100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진 좀 특이한 현상이라서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게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1대 15라는 교환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 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지난 100년의 데이터 동안 평균값인 1대 한 40에서 1대 45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은값은 최소 지금 금 가격이 그대로 있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배는 더 올라야 이제 그 적절한 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금은 뭐 단순 계산하면 7배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곱해보면 은은 한 14배는 올라가야지만 사실 적정가이다. 평균가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은이 이제 저평가를 논하지 않고 그냥 은이라는 자산만으로 보더라도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은은 똑같이 따라오르거든요. 네. 차트 겹쳐보면은 뭐가 금 가격인지 뭐가 은 가격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네.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은이 금이 오를 때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은이 원래 초반부에는 금보다 좀 상승률이 잘 못해요. 네. 후반부에 약간 그런 거죠. 아,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은이 너무 싼 것 같아. 이 수요가 딱 붙을 때 저평가된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더 붙으면서 아마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광기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금은 약간 상승기의 중반쯤 왔다고 하셨는데 네. 은은 그러면 안 온 거나 마찬가지?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인가요? 거의 뭐 거의 이 이후 이제 지금 뭐 전체 사이클의 시간상으로 보면 중간을 지났지만 네. 상승률로 볼 때는 은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은 한 10배 갈 것 같거든 지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로. 진짜로.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은은 이제 불편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막 실물을 살려고 그래도 네. 금 1kg는 뭐 이제 막 1억을 훌쩍 넘지만 네. 은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은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은 1kg예요. 1kg인데 이거 한번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 1kg. 네. 오, 무거워. 묵직하죠. 묵직해요. 근데 이게 고작 한 180만 원? 네. 그러니까 요게 180만 원인데 요만큼 금이면 지금 1억 4천, 1억 5천이잖아. 맞습니다.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그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은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은 투자도 실물로 하는 걸 권장드리기는 해요. 은도 실물로?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 진짜 억 단위로 사시는 분들은 또 쟁여놓기도 힘들고 네. 보관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ETF 투자를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정 불편하시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말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어요. SLV라는 ETF도 있고, 네. 그다음에 SLV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를 추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 실물이 진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예요. 예, 공급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고 이미 또 재고가 진짜 미친 듯이 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PSLV라는 ETF가 있거든요. PSLV. 예, 얘는 이제 실물을 기반으로 한 그 ETF라서 이런 거 두 개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금과 은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실물로 넘어오시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실물을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뭐 장식용으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투자인데 금융 자산이면 사실 간편하고 보관에 문제도 없는데 이걸 실물로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금 가격, 은 가격의 이제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실물을 맨날 강조했어요. 금이든 은이든 무조건 실물로 사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거의 가장 기저가 뭐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짜 실물 구하기 어려워질 거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금의 마켓캡이라고 하죠. 금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 실물의 비중이 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나머지는 다 ETF 뭐 이런 뭐 그냥 선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일종의 계약으로만 거래를 허상이네, 하는 거다 허상. 보니까. 네, 허상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대형은행들도 그렇고 실물만 싹쓸이하지 선물 안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선물을 사놓고 있는 거지. 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그 실물이 진짜 별로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물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러니까 실물 부족에 대한 게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웃돈이 붙을 거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에 대한 수가 한번 크게 폭증했거든요. 그때도 프리미엄이 폭등했던 역사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실물 살 때 막 부가세 10%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없앨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부가세 내고 사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막 30% 40%씩 붙는데 부가세 10%가 뭐가 아깝냐 이거죠. 네. 근데 선물 지수로 투자를 하면 그런 이점은 없어요. 예, 오히려 ETF 같은 경우에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과 은을 투자할 때 실물로 사면 나중에 나는 뭐 급처로 막 파는 게 아닌 이상 진짜 가격이 오를 때 팔면 최근만 하더라도 금 가격 고작 한 20%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프리미엄이 금은 20%, 은은 3, 40%씩 붙었거든요. 나중에 막 은 가격이 5년 지났을 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2만 불을 가면 그때는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호가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실물을 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허상의 가격대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 깨달으면 그러니까 두 번 깨닫는 거죠. 네, 금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근데 실물이 없네라는 걸 깨달으면 얘는 이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물을 사는 게 좋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실물을 살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거를 귀금속 취급을 하니까 또 뭐 부가세가 붙고 막 맞죠. 하니까 네. 굳이 10%더 주고 사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예전에 KRX 거래소에서 네. 이제 뭐 실물 기반의 그거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사도 그 말씀하신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물을 기반으로 한 자산. 아,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약간 음모론으로 가나 이제? 네, 음모론 살짝 가도 되나요? 음모론 살짝 가죠. 네,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네. 국가가 그 KRX 금시장이 사실은 적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0.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을 한국예탁원에 직접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관료도 안 나올 것 같아. 보관료 그죠? 보관료도 네.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와 편의, 근데 사실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금 투자를 이렇게 도와준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뉴욕과 그 다음에 런던과 그 다음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하고 그 다음에 금 전용 군대가 따로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웠어요. 이거를 왜 세웠을까 보면 이제 그 중국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중국 자체도 금을 많이 사지만 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금이 2만 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전 세계 금의 한 70%를 미국이 싹쓸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돼야 패권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그럼 중국도 한 2만 톤 이상의 금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공식 보유량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KRX처럼 국민들이 금을 여기다 사서 맡기게 해놔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KRX에 금이 한 10,000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막 경제 위기가 터지던가 화폐 전쟁이 터졌다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막 되게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창구 닫아버리고 그렇죠. 그걸 자국 화폐로 줘버리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하고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했고 과거 남미 국가들의 역사들이나 유럽 국가들도 좀 많은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KRX에 있는 금은 언제든지 국가의 부로 치환될 수 있는 금이라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얘네들 입장에선 적자가 아닌 거죠.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라는 그런 이제 네. 음모론이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안 주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거나 아니거나 결론적으로 실물을 사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은 국가도 금을 보유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이번엔 달러 들고 있었다가 미국이 그냥 스위프트 제재 때려버리니까 달러 다 동결당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뭐 한순간에 그냥 바보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전자산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은 즉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통제에서 자유로운 금을 어떤 기관이나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다?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이걸 깨닫는 순간 실물로 사람이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급등한다는 얘기가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꽤 된 얘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것도 벌써 한 5년,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막 올라간다 했는데 잘 안 네. 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시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음모론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미국이 그랬던 역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제가 그때 금 가격이 이제 재평가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랑 화폐 발행량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을 인출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은행을 막고 생각을 했어요. 은행을 네.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가격을 좀 눌렀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발행한 화폐가 그렇게 많은데 뭐 가격 잠깐 누른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금 가격을 재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겪고 다시 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1940년대 이후에 이제 화폐 너무 발행해서 일반인들도 다시 인출하러 많이 왔고 국가들도 미국에 맡긴 금 다시 달러 주고 바꿔오려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달러 화폐 시스템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그 런던 골드풀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요 선진국 7개국인가를 모아가지고 금 이제 다 모아서 시장에다 덤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억눌렀던 역사가 많긴 하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축통화 패권들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화폐가 그 정도로 많이 풀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진짜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는데도 의외로 금 가격이 우린 선물 시세를 보니까 예, 실물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시세를 보니까 선물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이라 그냥 발행하면 다 예,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격을 억눌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맞건 아니건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미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런던에서도 지금 실물 인출 받으려면 거의 2달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물에 대한 공급 대란을 거의 약하게나마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 뒤에
상승이 더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음모론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물 금 대비 시장에 돈다고 믿고 있는 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언젠간 터질 것이다. 네, 128배가 많아요. 128배. 네, 그러면 128배만큼 오를 수도 있겠네.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금이 없다. 나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증서만 종이 네, 두가리만 네. 있지 금이 없네라는 네. 순간 이제 패닉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 은 지금 사면 되나요? 지금도 사도 되죠. 지금도? 네, 지금도 정말 싸다. 아, 지금도 정말 싸다 수준이에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결론은 21,000불까지 가냐 안 가냐 할 때 저는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전체 사이클에서 우리는 절반밖에 안 왔다는 거, 그리고 그 후반부에 상승률이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두 번째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발행한 화폐 양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시대는 깨진 지 오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저는 21,000불을 가는 그 사이클이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지금 커져 있는 이 규모가 어찌 보면 거대한 버블이다. 아, 그쵸. 이 금문과 비교해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가 계속 그동안 증명해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이든 은이든 사면 괜찮겠다. 그러면 은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금이랑 은의 비중이 제가 원래 은 100%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금과 은을 한 7대 3으로 지금 좀 많이 금을 많이 올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은을 팔아서 금을 산 건 아니고 금을 더 많이 산 거죠. 그 다음부터. 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중간 중간에 이 전체 사이클을 보면 뭐 197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이때를 보면은 중간 중간에 경제위기가 꼭 한 번씩 터져요. 1933년은 그 전에 대공황이 터져긴 했는데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사이클 중에 한 번씩 큰 경제위기가 터지거든요. 이때 은 가격은 은의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막 반토막이 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원유를 안 쓰면 원유 가격 폭락하듯이 네.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산업재라서 네. 안 쓰니까 그냥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 딱 감고 5년 뒤에 눈 떴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금보다 은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5년을 눈 감고 뜰 수가 없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게 생각보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과 은을 지금은 좀 적절히 배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 7, 은 3 정도 샀다가 갑자기 경제위기 와가지고 은이 폭락하면 금을 팔아서 은을 살까? 그렇죠. 그때는 금값은 더 비싸졌는데 은은 저렴해지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을 살 수 있는 기회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자산 배분 목적으로 해놓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